우리 정영진 원장님의 파랑과 사무라이의 이거 요즘에 너무 얘기하는 파랑과 사무라이의 뿌리는 동일한가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듣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한 지 벌써 5년인데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학술 발표회도 하면서 풍류도 즐기고 답사도 하면서 뭔가 조금 열매가 익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뭐 강 박사님하고 우 교수 얘기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풍류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악론 설명하는 관점에서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근원적인 사유체계나 신앙체계 같은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는 거기에서 나왔던 그런 문화적인 양태나 다양한 것들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음악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실 이게 워낙 오랫동안 단절됐기 때문에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어요. 저 또한 나름대로 이제는 거의 40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래서 그런 기나기 기간 계속 사유하고 연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거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주제를 지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화랑하고 일본의 무사도가 연결된다 이런 얘기 정도는 뭐 최남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과 같은 논리 구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일본 답사를 한 2주, 3주 전에 한 4박 5일 갔다 오면서 제가 일본을 3번을 답사하면서 7박 8일, 7박 8일, 4박 5일 하면서 일본 고대 문화의 그 코어 핵심 지역을 다 돌았거든요. 다 돌아서 이제 나름대로 감을 얻었는데 제가 일본을 3번 다녀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한반도에서 건너간 고유 문화가, 종교 문화가 일본에는 날 것으로 아직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세 신궁이나 뭐 오미야 진자나 뭐 이즈모 다이사나 이런 데 가보면 또 교토에 있는 큰 신사들 가보면 거기 우리 통도사 뭐 이런 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참배하듯이 늘 평일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마음을 내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그런 근본적인 자기들 일본적인 사유를 그런 문화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익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단군 성전을 짓자고 이렇게 누가 좀 모여서 뭘 해도 금방 이 방해가 들어오고 왜 그런 걸 하려냐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가장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공부 답사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 고대 문화, 종교 문화, 사유, 풍류도 이런 것을 회복하려면 사실 일본에 남아있는 박제돼서 지금 전달되어 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다시 가져와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이 땅에서 대체적으로 2000년 전에 넘어갔던 문화 코드들이 거기에서는 신사라는 형태로 해서 그 종교 양태들이 그대로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되살려 와야 되는데 우리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일본의 신사에 남아있는 고대 문화하고 종교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연결을 쉽게 못 시켜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 있는 그런 유산들이 너무나 사라졌기 때문에 그 고리를 잘 연결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으면 이번에 답사한 거 핵심적인 거 한 9분 정도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까 고생해가지고 또 깨질까 봐 이거 먼저 하고 안 깨지면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화랑과 사무라이의 뿌리는 동일한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왕검 시대의 풍백우사 운사, 단군을 포함해서 풍백우사 운사와 같은 그러한 무리들이 그들이 선인의 무리인데 그들이 결국은 우리식의 하나님,
우리 심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할 때 그 구현하는 목표에 맞게 공부하고 그 실천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보면 이게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1차적으로 남아있는 게 조의선인 문화예요. 그래서 고구려 조의선인 문화인데 그 문화와 같은 맥락으로 단군왕건 문화가 신라로 들어와서 명칭을 화랑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무라이는 제가 보니까 약간 가지가 달라요. 같으면서도 약간 가지가 다른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제가 지금 일본이 형성되는 초기 이주민들의 흐름이거든요. 사실 우리하고 일본하고 가장 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주력이 넘어갔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일본을 외라고 칭하듯이 한반도는 외인이 사실은 나주 지역을 해서 잠깐 거쳐서 지나가긴 했지만 외인이 어떤 정치 공동체를 주도적으로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요이 시대에 벼농사를 할 때 그 초기 단계에 양자강을 중심으로 한 상하 지역에서 전국 시대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과정에서 외인 그룹들이 탈출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주 지역을 통해서 아니면 그 남해를 통해 가지고 일본 큐슈로 넘어가서 외인들이 일단 먼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강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외라고 하는 명칭과 외색이라고 하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간 세력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단군 왕검계의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신라를 건너서 이즈모 쪽으로 들어가요. 이즈모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즈모 쪽으로 들어간 가장 초기 세력들이 요 이즈모 타이시 추룬 지역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신사를 지은 게 지금 일본에 가면 추룬 대사라고 있어요. 이즈모 타이샤라고 있는데 이 이즈모 타이샤가 일본 모든 신사의 원형이고 고향이고 1년에 한 번씩은 일본 모든 신사의 신들이 이즈모 타이샤에 모여서 축제를 하고 이렇게 의식을 행위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원형인데 그 원형적인 신라인들이 진인들이 들어가서 이쪽에 들어갔다 여기 이 답사를 해보니까 한자로 이제 산음 산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쫙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즈모 타이샤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교토 북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길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가서 그 풍토를 살펴보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던 단군 왕건 계열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나라 지역으로 들어가요. 나라 지역에 가면 이 삼륜산에 미화신사라고 있어. 미화진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가보시면 뒤에 사진이 있는데 가보시면 미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거기다가 미화신사를 진자를 지어놨거든요. 하는데 그 미화산 자체 산신령이 구렁이에요. 뱀이에요. 그러니까 미화산의 신체가 다 뱀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여기 추룬대사에 가시면 추룬대사도 지금 모시는 신인 뭐냐 하면 용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구렁이 신이었는데 나중에 용문화가 생기면서 용사신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단군 왕건계는 구렁이 토템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미화신사하고 연결된 게 누구냐 하면 일본의 그 최초의 천황이 여기 와서 여기다가 저 신사를 세웠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군 왕건계가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추정이 되고 다시 설명을 일단 보면 그 다음에 사무라이가 화랑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화랑과 조의선인은 북극성과 칠성신앙을 중심으로 한 선인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사무라이는 낙태양신앙을 근본으로 하는 태양이 신의 사장,
태양신의 사자, 태양신의 아들인 왕을 호위하는 세력.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 같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추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연호랑 새우녀 신화 알잖아요. 연호에도 오가 들어가고 새우에도 오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고구려의 닭태양 신앙과 연결된 까마귀 태양 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까마귀 오자가 들어가요. 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북부야에서 주몽이 쫓겨서 내려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 오자가 들어가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50% 예? 아니 오자가 들어가는데 이따 이제 설명을 할게. 이거 한번 전체 한번 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보면 누구더라 나이가 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내려올 때 새 신하가 따라오는데 거기에 까마귀 오자가 들어가고 예 오이 맞아요. 오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온저가 또 백제로 내려올 때는 오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일본에서 천조 대신이 이 가야계인 변진가야인 천조 대신 계통 사람들이 쿠지후로다케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정착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이제 나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공격해 들어가는데 오사카만에 들어갔다가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웅야 지역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기도 가보시면 여기 다 산맥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가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적군들한테. 근데 그날 밤에 태양신이 누굴 보내냐 하면 야타카라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지오 삼조고를 보내요. 근데 이 삼조고를 보내서 다음날 신무천왕이 동정을 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데 길을 안내하면서 길을 뚫어져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야타카라스가 전공이 있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신무천왕이 카시하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상을 주는데 야타카라스한테 무슨 상을 주냐 하면 은상을 내리고는 갈현이라고 하는 현주를 시켜요. 근데 그 성씨를 뭐라고 하사하냐면 카모족이라고 해서 하는 성씨를 주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서 제가 그 비밀을 찾은 게 뭐냐면 그때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집단인 건 이해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답사를 가보니까 교토 있잖아요. 교토 동북부 지역에 이 사람들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토의 강물이 가모가와강이라고 이렇게 합수가 돼서 이렇게 중앙으로 흐르는데 이 상류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가모족 신사가 일본 무가의 원류처럼 써 있어요. 일본 무가의 원류. 그럼 결국은 일본 신무천왕 신화에서처럼 신무천왕이 여기를 넘어갈 때 길을 터줬던 그 이 가모족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보면 바로 이 연호랑 세원야하고 관련된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당시까지 고구려가 망하거나 고구려 유민이 집단 위주했다는 게 없기 때문에 연호랑 세원야는 여기로 내려왔다가 신라가 아달라 왕 때 확장되는 과정에서 충돌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넘어간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구한 사람들 중에 가장 접근한 사람이 1차적으로 간 데가 여기쯤으로 보고 옥기서물에서 여기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신무천왕이 공격하는데 길이 막혔을 때 이 나라 혹은 교토 쪽에 있었던 삼조고 세력이 협조 세력으로 등장을 해서 신무천왕이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터줬다는 거예요. 그 공로로 은상을 주고 성씨를 가모족이라고 주고 현주를 시켜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신화 구조 때문에 일본 천황가의 수호신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천황가의 수호신은 삼조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그들을
일본 무가의 원조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가의 원조라는 게 사무라이 원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진인들, 칠성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러 내려온 환웅이나 단군을 호위하면서 풍백우사 운사가 움직이던 그들하고 계열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사무라이가. 그러니까 조이선이나 화랑하고 맥을 약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보면 교도 동쪽에 가면 가모가와강이 이렇게 있어요. 합수가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가모가와 그 신사 때문에 생긴 명칭이고 이쪽은 또 타카노가와거든요. 우리 고야산 있잖아요. 가야산이거든요. 저게. 이렇게 합수가 돼가지고 이게 도쿄 중심으로 흘러요. 가모가와강이라고 해서. 근데 신사가 어디 있냐 하면 요 숲 속에 하가모 신사가 있고 3km 위에 상가모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통해서 거기를 가봤는데 여기 이제 북쪽 3km에 있는 가모 신사예요. 근데 여기서도 되게 재미있는 게 신사 마당에 모래로 이 원추형을 만들어 놓고 요 꼭대기에다 뭘 했냐면 솔잎 있죠. 솔잎을 꽂아놨어요. 무슨 소리냐면 신단수가 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신산의 소나무고 그게 자기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런 식의 그 신화 구조를 계속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진짜 처음 봤어요. 삼신산을 신사 앞에다 재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삼위태백을 재현한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가모 신사들이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예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될 때 제일 먼저 등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 아래 시모가모 신사 경내에서 제사타가 발굴됐는데 뭐 이렇게 되면 제단은 조상신이 강림했다는 방향을 향하고 있고 제단 옆에는 물길을 둥글게 내서 조상신이 타고 왔다는 배 모양의 섬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주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어딘가에서 이주해왔다는 자기들의 신화를 계속 전승하면서 그런 제서터에서 제사도 지냈던 거죠. 과거에. 여기 도레인이라는 거죠. 후에. 그런데 교토라는 공간도 보면 사실은 그게 한국이에요. 어떻게 크게 보면. 첫째 세력이 아까 말한 진인 계통의 출운 세력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계통인 가모가와 세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하타시라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 5세기쯤 되면 하타시가 일본에 가가지고 광룡사라고 하는데 가면 일본 국보 1호 있잖아요. 반가사유상. 그걸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하타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라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인들은 나중에 600년 넘어서 백제 망했을 때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온 세력들의 기본이 한반도 동남쪽에서 넘어간 그 세력인 걸 아는데 여기 지금 신화에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야타가라스가 거기 현주로 갔잖아요. 표현이 그렇게 돼. 그 현주로 가니까 이미 거기에는 출운해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출운해서 온 사람들은 단군 왕건계 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뭐 부여계나 고구려 혹은 고구려계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안 하고 혼인 동맹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이 그 지역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설화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운대사라고 하는 데가 아까 말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에서 제일 큰 신사 중에 하나인데 이 박물관에서 제가 찍어온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신체거든요. 출운대사의 신을 표현한 건데 이 뱀이에요. 용사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구렁이 토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듯이 단군들은 공공을 비롯한 단군들은 처음에는 사실은 구렁이와 관련된 뱀과 관련된 그 토템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에요. 그래서 박혁거세하고도 관련돼서 신화가 나올 때 보면 박혁거세가 죽어서 그 홀령이 마치 구렁이가 된 것처럼 표현이 돼 있는 것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아까 말한 나라 지역의 미화진자나 이들이 여기서 들어온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뱀신이 지금도 그대로 추앙되고 있고 여기도 뱀신이라면 한반도 동남부에서 넘어간
주력들도 뱀신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대 문화를 공부하면서 뱀이나 구렁이 토템하고 우리 단군하고 직접 연결을 잘 못 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경주 내가 제 책에도 있지만 남산에 가면 구렁이 해를 품은 구렁이 그 신단에 우리 가봤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 흔적이 남아 있는데도 그 핵심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 교수가 가끔 주장하는 내용 중에 단군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 청동하고 검을 찼을까 그런 얘기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게 보시면 이게 이제 스사노 노미코토라고 하는 바람의 신, 맞아요. 스시아노잖아요. 제 책 이름이 스시아나에서 온 환웅이거든요. 스시아노잖아요. 근데 아니 책 제목이 있어요. 이게 스사노 노미코토예요. 그게 뭐냐, 풍신, 바람신. 우리 풍류도 하잖아요. 모든 생명과 영의 근원은 바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바람이라고 하는 속에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뱀이라고 하는 그 영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제 그런 게 반영돼. 이게 스사노 노미코토인데 이게 아들이거든요. 손자인데 대국 주신인데, 이 사람은 우겨서 말 때 우리가 말하면 단군이어야 되는데 검을 차고 있어요. 이렇게 검을 차고 이제 아버지를 경배하는 거죠. 근데 아까 동영상을 보여, 이게 저는 가서 제일 놀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세형동검인데, 흔히 말해서 이게 세형동검, 우리가 말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는 요서와 요동 지역에서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고 한반도에서 이렇게 좀 나오는데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비파형 동검, 한국식 동검이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 한반도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전국시대 이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반도에서 나오는 거는 그 수장들 무덤에서 한 7개, 8개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358개가 한 곳에서 나왔어요. 358개가. 사실 이건 진짜 미스테리예요. 이게 분명히 그 이주해서 간 세력일 텐데, 무덤도 아니고 경사진 산에, 경사면에 집간 매장을 했어요. 칼만. 근데 칼하고 청동모라고 있어요. 그것도 10몇 개 같이 있고, 또 동으로 만든 이렇게 동탁이라고 하는 것도 7개인가 이렇게 같이 묻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묻힌 건 중국에도 없고 비파형 포함해서 아무 데도 없어요. 358개, 그거 또 저기 동목까지 하면 374개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왕의 무덤도 아니고 지도자의 무덤도 아닌 산록에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기 박물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경의 유물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거기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우거왕 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나라하고 이제 싸우는 경제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가 시간이 108년이기 때문에 그게 2세기, 기원전 2세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위만조선 말 무렵 언젠가부터 우고왕 때 정치적 파동을 겪으면서 집단으로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무덤도 아닌 산록에다 358개를 한꺼번에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딱 스치는 게 뭔지 알아요? 전국 시대까지 중국과 위만조선은 계속 저쪽하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근데 위만조선 때까지도 그 위만조선 중부 이남 쪽에는 사만이 있었는데 사만 세력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중국 삼국지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하면 마한에 54개국이 있는데 왕을 진왕이라 한다. 그런데 그 왕은
54개국 왕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뽑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동북아시아 역사 신석기 이래로 쭉 흐르는 과정에서 중국이 패도화될 때 천도 문화를 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천도 문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세력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 폭력이라는 걸 떠나 아까 우교수도 얘기하잖아요. 형법으로 다스리고 정치를 벌써 다 문제가 있다 하잖아요. 도로 다스리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그 위만 조선 때까지도 밑에서 생존 이게 살고 있어서 공동체 유지를 했고 그러한 정신이 신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신라의 화백 정신과 선양 문화가 있어서 신라는 박석김이 왕조 교체를 해도 상대방을 죽이지 않았어요. 내쫓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바꾸던 그 문화의 전통을 그때까지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제 생각을 하냐면 그 정치적 격번기에 넘어갔어요. 집단으로 상당 부분 세력들이 그 동네 수장들이 하여튼 집단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가서 현장에 가보면 들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도 그 교토까지 교토 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스루가에서 거꾸로 제가 기차를 타고 올라와 봤는데 그 평연이 어쨌든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들어가서는 서로 이제 어떤 강역들을 차지했겠죠. 여기처럼 골짝골짝 차지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일정 시점이 지나서 어쩌면 회합을 해서 우리가 다시 검을 묻고 원래 우리의 천도처럼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살자고 하는 어떤 의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일본이 대화라고 해서 화를 중시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화백하고 근본은 그게 그 정신이 내려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의 시대가 되면서 폭력의 시대가 돼서 걔들은 의식이 바뀌었지만 원래 초기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358개가 한 무덤이 아니라 산록에 묻힐 수 있었던 거는 그 집단 연합 세력들이 소왕들이 모여서 우리 다시 검을 묻고 하늘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의례를 하면서 개천 의례를 하면서 우리 다시 싸우지 말고 쟤들 반도에서처럼 싸우지 말고 저 패도 애들처럼 싸우지 말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들을 수 없거든요. 자기들 입장에도 완전 신천지가 개척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358개를 집단으로 묻었을 건데 그건 바로 우리가 천도를 다시 실현하려는 지인들의 꿈이었을 거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고고학자들은 그런 화랑 풍류 이런 그런 맥을 안 집어넣으면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해석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이게 이제 그 의식을 하는 장면을 가상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기 제사장이 있죠, 대장이 있죠. 그럼 여기에 지금 갖다가 집단으로 매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음 사람이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해서 집단으로 묻는데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화의 연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 이상적인 새로운 신지 개척지를 하고 거기에 가서 다시 원래 지인들의 모습대로 살자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54개국이 있었는데 그 왕을 진압을 하는데 왕을 폭력으로가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뽑았다고 하죠. 기적 공화제잖아요. 민주주의거든요. 상당한.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한반도 남부에서는 서로 공동체를 급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만 교체기에 그 난리통을 겪고 넘어온 신개척지로 넘어온 그 진인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검을 묻는 의식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 간 것 중에 이게 스루가의 게이신궁을 다녀왔는데 일본 신궁 중에 일본은 신궁이라고 하는 건 왕실하고 관련된 신사를 신궁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한반도 사람으로 모신 데가 여기 게이신궁인데 여기 누굴 모셨냐 하면 신라 왕자 천일창을 모셨어요. 그건 많은 사람이 연구해 가지고 지금 뭐 논문이나 책으로도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천일창이 이쪽 북쪽 그 도쿄 북쪽에 있어요. 제일 끝 바닷가에 있거든요.
홍원탁 교수 같은 경우에 자료를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계희신궁의 주신은 이와 사와케 대신인데 신라 천일창 왕자를 가리키는데 신라 천일창 왕자는 일본 왕실의 제사를 모시는 일본 국가 인격신이 된 최초의 한국인 인간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계희신궁 사기 자체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계희신궁에는 천일창 왕자의 신주를 신대부터 이사 사와케 대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신궁에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계희 대신 이렇게 불러. 어쨌든 신라 왕자 천일. 근데 이것도 뭐냐 하면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천일창이 거기에 이렇게 신라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아까 말한 추론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 스루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교토를 지나서 내려가면 여기가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화진자라고 하는 진자가 있는데 이게 또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일본 최초의 신사다 뭐 이런 표현도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흐름이. 이거를 통해서. 그래서 미화산에 가면 미화진자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입구인데요. 보시면 봐요. 여기 지금 물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의식을 하기 위해서 청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손을 씻고 하는 데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구렁이로 해놨어요. 뱀으로. 용으로 안 해놓고 뱀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신사의 주신이 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화신사의 그 배전인데 제가 이게 아침 일찍 가가지고 여기 보면 뱀신이라고 돼 있어요. 사노해서 신 이게 뭐죠? 삼자 삼나무인데 이게 뱀신의 신목인 거예요. 근데 이 미화 신사를 신라계하고 연결시켜서 일본 최초의 신사라고 하는 주장들이 일본에 계속 지금 주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그죠? 이렇게 일본에서 여기서 반반도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금 교토 나라로 들어간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아까 교토에서도 보면 야다가라스가 가련의 현주를 받아서 가보니까 이미 추론해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흐름이 하나 있고 가야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가는 제가 보면 신라계에서 변진 가야계로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야마토 정부에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미화산에 있는 이야기를 일본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0대인 숭신천황은 히모로기가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신사예요. 히모로기 신사라고 하거든요. 신사를 히모로기라고 하는데 히모로기를 미화산에 세워놓고 조상님을 제사 지냈는데 그 스진천황이 제사 지낸 조상신은 신라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진천황의 아들 때에 천일창에 일본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앞대들이 내려가서 이미 터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홍윤기 교수 같은 경우는 천일창 왕자가 외나라 스진왕의 아들, 스이신왕 초기에 신라로부터 건너왔다는 것은 신라 왕실과 스인인 왕과의 밀접한 혈연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본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도 다 뭘 모르냐 하면 이즈모 타이샤의 신체가 용사신이라는 거, 또 미화산의 미화진자의 신체가 구렁이라는 거 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박혁거세하고도 연결되고 단군하고도 연결되고 업신하고도 연결되고 이런 흐름으로 보면 더 증명을 할 수 있고 논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학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서 모르는데 이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늘 계속 이제는 강조해서 아시겠지만 환웅족을 공공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사람들의 우리 지금 말하는 국기, 족기에 보면 다 뭐냐면 이 신목이 있고 다 뱀이 있어요. 태양과 뱀이 있거든요. 다 보면 태양과 뱀이 이거 다 뱀이거든요. 뭐냐 하면 모든 생명이라는 건 바람 이게 풍자도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벌레 충자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이 뱀이거든요.
그리고 고대인들 사유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빛의 영을 뱀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늘 빛 환웅과 그 연가들인 이렇게 자기 토템을 만드는 거. 이게 다 신목인데 아까 보면 거기도 보면 신사에 나무를 세워놓고 그게 뱀의 나무라고 그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환웅에서 만주로 돌아서 단군 시대가 되고 이게 이제 진인으로 해서 한반도로 요동으로 해서 한반도로 들어오고 동남쪽으로 해서 일본으로 들어가서 교토 나라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가는 흐름 속에 신사에 가보니까 종교 사인으로서 구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살아서 작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화산에 가보면 구렁이 먹으라고 신도들이 뭘 하냐면 계란을 삶아서 나무 밑에다 놔요. 구렁이한테 공약물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왕건 계통이 이렇게 한반도를 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 흐름이 하나 있었고 양장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외 세력의 기반이 됐고 변진가에서 들어온 세력 중에 일부가 이게 쿠시우로 다케라는 게 구지봉이거든요. 자기들이 구지봉이 내려왔다 해요. 지금 일본.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서 오사카로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자기 변진가야 세력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막히니까 삼조고 세력이 협조를 해가지고 나라를 평정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왕조가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진인 단군 계통의 천황가에서 변진 계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신사에 보면 토템 두 가지가 가장 커요. 하나는 뱀이고 하나는 닭이거든요. 이세신궁 같은 경우는 닭이 있어요. 그리고 그 텐리에 가면 이소노카미 진구라고 칠지도 있죠. 칠지도가 발견된 거기도 가면 닭이 그 신의 상징으로 나와요. 근데 이건 다 사실은 부여계통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랑 세력 조이선이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으로 또 다시 들어가면 제가 규정하는 건데 화랑과 조이선이는 큰 틀에서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본으로 단군 신화의 풍백우사 운사는 환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환웅 혹은 단군을 보호자 하는 세력인데 크게 보아서 단군을 포함한 이들이 선인 집단이고 이 집단들이 조의선인이고 이걸 계승한 사람들이 화랑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말하지만 무언가 패도가 아니고 아까 여기서 말한 듯이 천진 삼재가 조화롭게 돌아가는 데서 서로 화쟁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식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다가 나중에 패도 세력한테 힘에 밀려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게 이제는 다시 먹거리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문명이 다시 전환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적인 관점, 그죠?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꿈꿀 때 다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유지했던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조의선이나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홍익인간하고 접하군생하려는 그 삶을 철학적으로 사유적으로 배워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세력이고 그들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그걸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 중국 사람 하강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염황원류라는 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이나 관리나 모두가 무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염왕시대에는. 제가 그러잖아요. 원래 염제, 황제 이런 시대까지 공공이라는 세력이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중원에 같이 살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 황제하고 연대한 염제 세력들이
이 공공사회로 동북쪽으로 축출했다 그랬잖아요. 요임금 말년에 축출했는데 이때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나 위의 지도자들이 다 무당이었던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근데 지금의 그런 무당이 아니고 영이 성통공환이 돼서 열려서 하늘님하고 소통하고 천지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인들이 주도하던 사회, 그러한 영인들을 존중하던 사회, 그들을 국가의 기본적인 동량으로 만들고 키우고 하던 사회, 그게 우리가 꿈꾸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이렇게 넘어와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흐름을 갖게 되었다. 그런 게 이제 제가 지금 일본까지 넘어가는 흐름을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늘 이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임금 때 중원에서 축출돼 가지고 북경적으로 왔다가 이 고조선 단군조선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늘 그런 얘기는 오 교수가 그 지난번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뭐죠? 저승사자 얘기했지, 그죠? 저승사자 얘기했는데 제가 보면 저승사자는 실제로 서양이 아니고 우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쪽은 늘 이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을 어떻게 현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가물현이잖아요. 이게 검다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조위선인 할 때도 보면 북극성인데 이게 북극성과 별하고 칠성하고 연결된 거죠. 근데 이거를 조자를 이렇게도 쓰거든요. 이렇게도 쓰는데 이 십자가 원래 갑골문에서는 칠자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칠성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북극성 옷을 입은 사람이. 근데 왜 검은 옷을 입었을까? 현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자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검은 소를 타고 내려와요. 그죠? 노자가 돌을 이게 실현하고 내려올 때도 검은 소를 타고. 그러니까 원래 검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려 때 보면 그 비산비아의 그 화랑의 후예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런 게 다 조위선인하고 연결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늘을 떠받드는 세력 중에서 가장 중심 세력은 신석기 때 중원 쪽에서도 사실은 공공이 주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석기 문화 후반부터 해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일본으로 들어간 아까 그 검을 같이 집단으로 묻는 단계까지 흐름이 쫓기듯 흐르긴 했지만 끊임없이 그러한 꿈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 화백과 선양을 통해서 서로 조화적인 세상을 살고 서로 폭력이 아닌 세상, 하늘의 뜻을 섬기는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의 중심에 공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 그 연구에도 보면 이 하늘을 바치는 기둥을 담당하던 사람이 공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도 기둥을 바치던, 하늘하고 소통하는 기둥을 바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많은 그룹이 있었지만 이 사람 특히 제사장 그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위선인을 이게 단군조선에서 시작한 분들인데 이 옷 자체 검은 빛깔의 조복이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선인이라는 뜻인데 선배 또는 선비라고 불렀고, 요거 제가 아까 얘기해 검은 옷을 현을 드러내는 색깔로 칠성 혹은 북극성의 아들들, 자손들, 북극성을 섬기는 사람들, 칠성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차원에서 조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는 노자가 북극성에서 내려올 때 검은 소를 타고 내려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그런 것을 세계 문화사로 보면 서양에서도 검은 옷을 입어요. 근데 검은 옷을 입을 때 이제 지금도 신부들 검은 옷 입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그 기독교화 되기 이전에 검은 옷은 지신의 옷이었어요. 지신의 옷인 검은 옷을 상징했는데 신화구조에서 보면 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북극성이 돼요.
서양 그 신화구조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검은 옷은 지신과 동시에 북극성을 섬기는 사람들.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요. 두 달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구약 성서에 보면 딱 한 번 나와요. 북극성 회의라는 게 나와요. 북극성 회의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북극성에 살고 계신다는 게 거기 한 줄에 숨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같은 거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죠? 우리 하나님도 북극성에서 칠성을 중심으로 한 그 가운데 살고, 우리가 아짜방이라고 아까 공공도 다 그러고 이렇게 배궁을 하면 이게 이제 칠성이 움직이는 걸 형상화한 건데, 그럼 이게 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북극성이에요. 그 뭐 비결서 같은데 십승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땅 십승이 아니고 마음의 십승, 영의 십승, 하나님의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영생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혹은 에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면 너희가 영생한다, 그 소리예요. 네? 그게 아짜방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원에서 온 공공이 웅족하고 만나서 단군왕검이 생겼다가 이것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 흐름에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 흐름 속에 단군왕군계의 흐름이 있고 거기에 연호랑 세우녀 흐름이 뒤에 들어가서 이쪽에서 들어온 세력하고 연호랑 세력하고 결합을 해서 야마토 정부가 형성이 됐는데, 그거는 단군 계열의 천황가에서 변진가야 후손들의 천황가로 바뀐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천황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보면 해모수 신화에 보면 해모수를 천황랑이라고 하면서 까마귀 깃을 이렇게 오간을 썼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조이선인, 원래 순수하게 단군 왕검 계열의 문화에 조이선인 문화하고 이게 부역의 태양 문화하고 까마귀 삼조구 문화가 부활한,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연결된 전통이 결합된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사무라이는 진인의 조이선인 전통과 부여와 결합한 진인 공동체인 고구려의 삼조고 세력의 역할을 개성한 집단이 사무라이 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단군의 계열, 단군의 꿈을 호위하던 젊은 무당들이 아니고 약간 변형된 부역의 혹은 고구려계. 그래서 천황랑 신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해모수가 하늘에서 오령거를 타고 내려오고 종자 백여인은 백곡을 타고 내려오고 웅심산, 단군신화 같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웅심산에 내려오고 여기서 10일 머물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머리에 까마귀 깃털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 천황랑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여기서 변형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단군왕검 시대에는 삼조고 문화가 아직 크게 개입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삼조고 문화가 부활을 하면서 생긴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 교수가 이걸 잘 강의해가지고 아마 몇십만 지금 구독자가 있을 거예요. 삼조고 강의해가지고 인터넷 유튜브에. 근데 알고 보면 삼조고가 중국 중앙에서 서안 지역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요. 기원전 3000년, 3500년 이때 벌써 삼조고가 나타나는데 이 삼조고 문화가 계속 면면이 이어져요. 중국에. 이어지다가 전국 시대쯤 되면 굉장히 삼조고 문화가 중국에도 많이 팽배하다가 후한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중국에서는 삼조고 문화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고구려의 삼조고가 굉장히 부활해가지고 고구려 무덤에는 다 삼조고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스터리인 거죠. 그죠? 그럼 이 삼조고 문화를 이렇게 들어온 거로 볼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이미
쇠약해졌는데 여기서만 부활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함저고 문화가 부역했던 혹은 신라 김씨들이 천산 주변과 그 너머에서 들어올 때 초원의 삼조고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구려에서 굉장히 부활을 했지 않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이 이런 이제 자료상으로 그런 거예요. 전국시대에 상당히 활발하다가 후한 이후에는 서서히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전호태라고 하는 분이 고고학을 하신 분인데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서 제일 전공자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개토학비에서 천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해로 모습을 드러낸다. 신앙의 핵심이 해였기 때문이다. 주몽의 아버지가 해못으로 초기 왕권은 성씨가 해씨였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삼조군은 이전부터 고구려인이 가지고 있었던 새 토템과 그들이 태양신의 자손임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했는데 이거보다는 여기서 이제 차이는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단군 왕검 계통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칠성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이고 초원 세력들은 태양신이 천재인 세력인 거예요. 이게 틀려요. 같이 태양 여기 태양 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초원에서 들어 일단은 신라 김씨들 같은 경우도 초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미트라 신앙하고 비슷하게 해서 태양을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북극성을 신성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김씨들은 이를테면 그 초원 세력들은 부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삼조고가 빨리 해야 돼. 이게 중국에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부활했나 하는 건 사실은 간단하게 하면 이래요. 아까 말한 듯이 중국에서는 서안을 중심으로 한 데서 기원전 3,500년, 3,000년에 벌써 이미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도기에 그게 쭉 이어지다가 전국시대에 상당히 부활했다가 소멸하고 근데 이게 소멸한 단계가 지나면서 고구려가 부상을 하는데 고구려에서는 삼조고 굉장히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이치는 초원을 타고 온 삼조고 그룹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페르시아의 미트라 신앙인데 미트라가 태양인데 태양신의 사자가 까마귀예요. 태양신의 사자가 까마귀라고. 아까 말한 그 태양신의 화신인 주몽에 호위하는 세력이 아까 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관계 왕과 왕을 호위하는 세력. 요게 이제 미트라 신앙에 있는데 그 코드들이 아폴론 신앙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폴론의 전령이 까마귀예요. 그리스에서. 그다음에 북유럽 신화에서도 오딘이라고 하는 최고 신의 사자가 까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들이 제가 말하는 그 변진할 때 이런 변인들 초원에서 온 사람들이 서쪽에서 천산 넘어 이렇게 올 때 그 까마귀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삼조고가 확 부활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됐을 거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인 거죠. 그래서 대충 봐요. 이제 요거 한번 끝낼게요. 주몽과 온조의 길 안내자가 오이 오간으로 오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까마귀. 이게 까마귀 무당이면서 무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쭉 이렇게 되는데 일본 신화에서 보시면 천조 대신이 세발 까마귀를 보냈다고 해요. 신무천왕이라고 하는 야마토 정부를 세운 신화적인 사람이 아까 말한 이렇게 오사카로 못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게 웅야인데 웅양에서 이렇게 나라로 들어갈 때 태양신이 세발 까마귀를 보내줘서 이 진군로를 안내하고 개척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마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팔찌오를 은상을 주고 성씨를 카모 아카타누시라고 성씨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본 천황과 소호신인데 이 사람들을 가련의 현주를 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보니까 교토 아까 말한 사진 보여줬는데 거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사진이냐 하면 이제 신무천왕이 동정을 마치고 카시하라 신궁에 들어가거든요. 이 카시하라 신궁에 들어가는데 요 신궁에 가서 내가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자기 천왕의 이동로예요. 이렇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그 얘기들이 나와요. 그 길이 막혔을 때 하늘의 태양신이 까마귀를 보여내줬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 벽화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천왕과 그러면 거기서도 벌써 보면 그냥 이게 까마귀가 아니고 하나의 무사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왕을 호위하고 천왕에 가는 길을 개척해 가는 사람, 천왕의 뜻을 그 천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사무라이의 뿌리는 삼조고 세력과 관련되고 그렇다면 그건 고구려 세력하고 관련된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호랑 세우녀하고 제가 이제 연결시키는데 이건 왜 그러냐. 아달라 왕 때 신라가 강약을 확장해요. 확장하는데 1차적으로 충돌하고 확장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게 뭐냐면 제사권 회수거든요. 근데 이제 진인들과 코드가 다른 거예요. 순수한 진인들과 삼조고 세력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 갈등이 생겨서 일본으로 넘어갔을 거고 그들이 이렇게 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면 그러니까 사무라이는 단군 조선의 후예인 진인의 조의선인이나 화랑과는 약간 결을 달리한 것 같다는 거예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뿔이 다른 가지처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의선인이나 화랑은 칠성님의 자손으로 칠성님의 뜻을 받드는 무사이자 무인이라면 사무라이는 부여족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의 삼조고 세력인 오이, 오간과 계통을 같이 하는 연호라 세력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답사를 다 마치면서 이런 관점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 사실 이 관점이 안 나왔었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가무 신사에 가니까 그 무가의 종가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하고자하고 맞춰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넘어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세력이지만 이게 단군 진인 계통은 칠성님을 받드는 거고 부여 계통은 태양신을 받드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대비 크게 봤을 때 나요. 그래서 화랑하고 사무라이는 같은 것 같지만 이렇게 분석해 보면 계열이 다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끝났어요. 네. 그분 얘기 들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분 같은 10년 전에 그 책 보고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화룡의 꿈을 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구나. 그런 분이 지금 몇 분 계속 스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그런 분을 초대해서 계속 그런 꿈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현재화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 저희 동참도 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행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저는 김현문입니다. 수명을 얘기하는 나는 발전